자, 그 철학교 탐구 23페이지 보시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의 1장 8절에 나오는 내용이 직접 인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특별히 이제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연어,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사회적 언어를 배우기 전에 이미 이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언어 기제, 촘스키가 이야기하는 이제 언어 기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들려주는 이제 최초의 단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언어 철학의 이제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오류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 발생 배경을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1장 8절에서 직접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 어른들이 어떤 대상을 이름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향해 몸을 돌렸을 때 나는 이를 인지하고 그것을 지시하고자 했을 때 낸 소리로 그 대상이 지칭되었음을 파악한다. 자, 우리가 이제 언어를 어떻게 아는가라고 할 때 이제 여기서는 지시하고 그 지시가 어떤 대상과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오스텐시브라고 이야기하는데 뭔가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가리키고 그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과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언어 구조죠. 그래서 뭐 연필 그러면 제가 연필 그러면 여러분들 다 연필을 쳐다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연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연필이나 샤프를 지금 지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언어 구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지시하는 상징이나 기호가 있고 그 상징이나 기호가 1대1 대응하고 있는 일정한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이제 대상과 지시, 그리고 이 대상과 지시가 서로 1대1 매치가 될 때 거기서 의미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센스인가 넌센스인가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이 연필을 보면서 이거를 볼펜이라고 그러면 센스가 발생하지 않죠. 왜냐하면 나의 기호, 상징으로서 이 볼펜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이 대상으로서 샤프라고 하는 것이 1대1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과 나의 언어가 매치가 안 되면 넌센스가 발생하는 거죠. 넌센스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엉터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의미 구조가 어긋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그 상징이나 기호가 지금 그것이 지시하고 있는 대상과 1대1 매치가 될 때 그것은 의미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게 이제 대부분의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나는 이것을 그들의 몸짓으로부터, 즉 모든 사람들의 자연 언어, 영혼이 그 어떤 것인가를 열망하거나 고수하거나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 그 감정을 얼굴, 표정과 눈짓으로, 손발의 움직임과 목소리의 울림으로 나타내는 언어로부터 추측하였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자연 언어를 알기 전 단계예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국말 이미 배우기 전이죠. 배우기 전에 어떻게 이제 언어를 습득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언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좌뇌에 의해서 형성이 되죠. 뇌가 이제 우방구가 있고 좌방구가 있는데 우리 좌뇌가 언어하고 지식을 관장을 해요. 근데 희한하게 좌방구에 있는 뇌는 36개월 전에는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36개월 전에는 그러면 뭐가 작동하냐면 우리의 우방구가 작동을 하는 거죠. 이제 우방구에 작동되는 뇌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모션이라고 하는 감정이나 표정, 말짓, 이런 어떤 태도, 이것을 이미지화 시켜서 우리에게 지식의 형태로, 근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명시적 지식이 아니라 암묵적 지식이에요. 명시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절화돼서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36개월, 그러니까 3살 이후부터 나올 수 있는 지식들이고, 그 전에는 우리에게 무의식으로 깔리는 지식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 그것은 이미지화돼가지고 계속 이제 저장되는 것들이죠. 근데 그 단계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 엄마나 아빠가 갖고 있는 몸짓, 또 어떤 얼굴 표정, 눈짓,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이제 유추나 상상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도 애착 신호라고 울음이든지 미소를 통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죠. 그래서 내가 뭔가 필요하다, 뭐 오줌을 쌌다, 뭐 기저귀를 갈아달라,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이제 메시지로 보내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울음이나 미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자연 언어 전 단계에 또 언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몸짓이나 태도나 뭐 눈짓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울음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자연 언어를 배우기 전에, 그러니까 한국어나 영어를 배우기 전에 이미 바닥에 깔려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이건 자연스러운 추측이에요. 만약에 그런, 그러니까 촘스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언어 기제가 없다라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지 않겠죠. 최초의 그 동물적인 어떤 감각적 언어들, 그러니까 우리 우반구의 뇌가 작용하는 방식으로 우리 주변의 사물들이나 어떤 대상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 커뮤니케이션을 돌릴 수 있는 구조, 패턴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이제 상식적인 거죠. 그리고 그것 다음에 이제는 이제 지시, 그런 언어를 통해서 아이가 이제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그 소리와 지시 대상을 매치를 시키는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락강이 이야기했던 그 상징계에 들어가는 돌입하는, 상징계는 거의 이제 3살 이후부터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좌뇌가 발달하는 시기부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자연 언어를 습득하게 되고, 이제는 엄마가 어떤 걸 그러니까 엄마라고 하는 소리가 어떤 걸 대상을 지시를 하고 아빠라고 하는 소리가 어떤 걸 대상을 지시하는지 이미 이제 그것들이 인지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자연 언어가 폭발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배출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1단계는 성인들은 대상하고 기호하고 지시 관계에 놓여 있는 이런 패턴을 아는 단계고, 두 번째는 그 이전 단계로서 어떤 몸짓이나 눈짓, 태도, 얼굴 표정 이런 것으로부터 무언가를 읽어내려고 하는 시도,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상징을 읽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 두 단계로 나눠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나는 여러 가지 문장 속에 정해진 자리에서 되풀이하여 말해지는 것을 내가 들은 낱말들이 어떤 사물을 지칭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법을 점차 배웠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단계와 2단계를 거치면서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보케브러리를 우리가 갖게 되고, 그런 보케브러리들을 가지고서 어떤 낱말이 어떤 사물을 지칭하는지 이제 이것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영어를 배우거나 이제 뭐 다른 외국어를 배울 때 그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 1년차 배우는 단어들이 500개가 안 돼요. 500개가 안 되고, 500개가 되면 거의 뭐 여러분 슈퍼마켓이라든지 그냥 어디 돌아다니면서 일상적인 것들은 전부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단어만 던지면. 그리고 이제 2년차 때는 500단어의 파생어들, 뭐 이게 이제 동사면 명사라든지 형용사라든지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단어가 한 1,500개 정도 돼요. 2년차가 1,500개고, 그 다음에 이제 3년차는 3,000개가 넘는 것들이죠. 그리고 3,000개 내지 3,500개면 일상적인 모든 단어들을 다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명이나 뭐 고유명사 이런 거 다 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콜로키얼이라고 하니까 일상 대화에서 쓰는 단어들은 3,000단어가 안 넘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배우는 사람들, 이제 뭐 전문적으로 이제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이 10,000단어, 10,000에서 15,000단어, 지식인들이 쓰고 있는 단어들이 10,000에서 15,000 단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아우슈누스에 따르면 이 지시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의 소리나 기호나 상징이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가, 이것을 이제 알게 된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이고,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들이죠. 근데 이 단계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는 어떤 소리나 몸짓 이런 걸 들으면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원초적 언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촘스키가 얘기하는 언어 기제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가 우뇌를 통해서 이미지화 시켜서 그것을 파악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우슈누스 이걸 이제 천국의 언어라고 얘기해요. 천국의 언어.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자연 언어,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인공 언어를 배우기 전에 그 인공 언어를 깨우칠 수 있는 기본적인 언어적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언어적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 때 뭐 흙으로 만들거나 뭐 이게 수정이 됐을 때 이미 그런 언어적 자질이 있어야만 그런 언어들을, 그러니까 인공 언어들, 자연 언어들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우슈누스는 이제 그리고 나의 입이 이러한 기호들에 익숙해졌을 때 나는 그것들을 통해 나의 소망들을 표현해 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런 언어들이
구축이 됐을 때, 그러니까 1단계는 천국의 언어, 2단계는 이제 자연 언어, 그다음에 3단계는 그 자연 언어가 발전되어 있는 3단계 고급 언어.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사유라든지 나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언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그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자, 언어의 본질은 뭐예요? 여기서는 지시관계라고 하는 거죠. 지시. 자, 레퍼런스를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언어의 기본적인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지시를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상징 또는 기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 가리키고 있는, 지시한다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알죠? 이걸 이제 가리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스테이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뭘 가리키냐면 어떤 대상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징과 기호라고 하는 거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1대1 매치하게 되고, 이게 필연적 관계가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해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엄마 아빠라고 할 때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엄마의 무나 아빠의 후 발음이 대부분의 언어, 뭐 인도 유로피언 어족이든지 다른 형태의 언어에서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징이나 기호가 필연적으로 언어가 지시하고 있는 대상들과 1대1 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개연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비트겐슈타인의 공격은 이거예요. 자, 언어는 지시적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상징이나 기호가 자,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1대1 매칭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게 타겟이에요. 자,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지금 붕괴시키려고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좀 끌어들이고 있어요. 자,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언어관 또는 이제 철학적인 말에 대한 개념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워드라고 하는 게 말의 기능이 뭐냐? 대부분 다 이게 지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빨간색, 그 다음에 책, 뭐 걸상, 자, 이런 것들이 무언가를 다 지시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반드시 그런 것과 1대1 매칭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특별히 이제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원자, 뭐 양자, 이런 에너지, 자, 이런 것들도 뭔가 있는 것처럼 다 이야기를 하는데, 비트겐슈타인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게 전부 다 훈련을 통해서 자의적으로 매치가 되는 것이다. 얼마든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 정의 문제와 연관돼요. 정의 문제. 정의 문제는 이제 뭐 디카르트 시나리오처럼 저스티스가 아니라 이제 데피니션 문제예요. 자, 우리는 형이상학, 특별히 전통 형이상학에서는 어떤 본질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는 어떤 속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자, 이런 것들이 사물 A 또 사물 B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언어로 표현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자, 비트겐슈타인은 저거를 박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저런 거가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본질이나 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언어로 표현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언어는 자의적인 것이고 수단이고 매개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포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걸 자꾸 1대1 관계로 뭔가 아름다움이든지 뭐 정이든지 사랑이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표현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언어를 통해서 지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가 얼마나 무의미한가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신학, 그러니까 뭐 인간의 영혼이라든지 인간의 본질이라든지 신, 뭐 그다음에 천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신학에서는 또 전통 형이상학에서는 명시화시키려고 노래해요. 하나님은 뭐다, 또 신은 뭐다, 또 인간의 영혼은 뭐다, 인간의 자아 정체성은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자, 이런 어떤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이게 틀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칸트의 방법하고 똑같아요. 자, 그건 물 자체예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신의 어떤 본성, 특징이라고 하는 게 없다,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걸 부정하는 건 유물론자들이죠. 그런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그 물 자체, 칸트가 이야기하는 물 자체이기 때문에 이 물 자체에 대해서는 인간의 이성이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접근할 수 없고, 자,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성이
관여하고 있는, 이성이 활동하고 있는 논리적 공간. 논리적 공간에서는 충분히 사용될 수 있지만 이성이 자꾸 이 논리적 공간을 벗어나서 물 자체로 가려고 하는 것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거는 드러나고 보여지는 거일 뿐이지 언어로 명시화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아우구스티누스도 똑같아요. 아우구스티누스도 여기서도 지금 자연 언어 이전에 자연 언어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떤 천국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지금 가정하고 있고, 그 천국의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언어 철학적인 물음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그 천국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건 괴물이라는 거죠.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내는 가공적인 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괴물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언어는 그게 어떤 언어가 됐든지 간에 여기서 뭐 천국의 언어든 인공 언어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습관이다. 언어 습관 또는 언어적인 실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래서 그 언어 자체가 갖고 있는 자의적인 특징들, 그 자의적 특징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신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오류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처음에 이제 비트겐슈타인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철학 논거를 썼어요. 그래서 자, 이제 원자 사실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벤트들이 이제 원자 사실이죠. 자, 이 원자 사실들이 자, 어떤 명제라고 하는 것으로 1대1 매칭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1대1 매칭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어떤 형식, 뭐 논리 형식이든지 수학 형식이든지 어떤 형식이 있어서 이거를 1대1 매칭시켜 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철학적 자, 형이상학적 주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음악 작품을 할 때, 자, 그것하고 그것과 관련된 어떤 음악성이라든지 또 뭐 예술성, 자, 이건 이제 예직의 어떤 것들이죠. 예직의 어떤 것들이 이렇게 1대1 매칭되는 것들은 이 안에 있는 철학적 자, 형이상학적 주체가 이것들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고 여기서 가고 이것들이 이제 그림처럼, 그림 이론을 이야기했죠. 독일어는 이제 빌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게 안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것도 고스란히 아우구스티누스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러셀이나 이제 프레게가 언어 철학을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그 언어적인 거하고 언어적 대상하고, 그러니까 언어 기호하고 그것이 지시하고 있는 어떤 대상하고 1대1 매치한다. 그리고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무너진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끈을, 이 상징이나 기호와 대상과의 관계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언어를 갖고 포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이 상징이나 기호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것에 대한 논리적인 공간, 그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논리적인 공간, 자, 이게 이제 삶의 세계이고 이제 자연사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안에서 하나의 게임으로서 작용하는 거지, 이게 뭐 천사나 영혼이나 인간의 본질이나 이런 것들을 1대1 지칭하거나 그것들의 어떤 본질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자, 내가 보기에 우리는 이러한 말 속에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하나의 특정한 그림을 얻는다. 자,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이런 고백록의 1장 8절의 이야기들은 언어의 본질에 대한 명제들이다. 언어 본질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언어의 낱말들은 대상을 명명하고 문장은 그러한 명칭들의 결합이라는 것이다. 거기 밑줄 치세요. 자, 이 언어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뭔가? 자, 낱말이 대상을 명명한다, 지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문장들은 그 명칭들의 결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지시, 관계와 연관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비트겐슈타인의 반론은 낱말은 대상을 명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여기 샤프가 있고 이 대상이 있는데 내가 이 낱말 가지고서 이거를 명명하는 게 왜 틀렸지? 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설명은, 자 여기에 샤프가 있는지 없는지, 샤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가 이걸 샤프라고 보는 것들은 자의적인 거죠. 내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이제 샤프라고 보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자, 이 관계들이 우리는 샤프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연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볼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건 이제 사회나 지역마다 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지시하는 낱말이. 그러니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부시맨이, 제가 이제 이야기를 자주 드렸었는데, 부시맨이 있는 동네에 미국에서 비행사들이 날아가다가 코카콜라 병을 던졌어요. 자, 부시맨이 살고 있는 마을에는 코카콜라 병이 떨어졌는데 이거를 코카콜라 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처음 봤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코카콜라 병을 가지고 이제 그 부시맨이 피리를 부니까 피리처럼 돼요. 또 집에 갖고 왔던 이제 자기 부인이 그거 갖고 이제 다리미질 해요. 다리미질 하면서 막 두드리니까 이거가 이제 다리미가 되는 거죠. 홍두깨를 깨거나 아니면 뭐 장작을 패거나. 이거 갖고 이제 자기 아들이 옆집 아이를 때렸어요. 머리가 깨졌어요. 이게 무기가 되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언어와 대상이 갖고 있는 자의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떤 것이 어떤 것으로 불려지는 것들은 낱말과 대상들이 이런 어떤 명명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이제 연관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생각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최초의 그림이긴 한데, 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제 알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시관계가 과연 이제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자,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이거는 언어는 실천과 관련된 것이다. 그 사회, 그 문화에서 어떻게 이 언어를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말 똑같죠. 강아지하고 가위 새끼하고 똑같은 대상을 지칭해요. 자, 근데 강아지는 굉장히 귀여운 의미를 갖는 반면에 가위 새끼는 이제 욕, 인설트가 되는 것들이죠. 자, 왜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양놈들한테 가위 새끼 해도 걔네들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 가위 새끼가 강아지를 지칭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낱말이 대상을 지칭한다. 아니, 지금 가위 새끼가 그 강아지를 지칭하는데 왜 욕이 돼요? 뭔가 지금 이게 이 말 자체가 좀 자율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설트 하고 있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강아지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리플렉션 돼가지고 지금 나한테 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시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지시가 되고 있는지 이렇게 1대1 대응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책상 속에서는 그 다음 페이지 24페이지 보시면, 자, 이런 언어에 대한 그림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의 뿌리를 발견한다. 자, 이게 이제 말에 대한 철학적 개념의 출발점이에요. 말이란 무엇인가? 자, 모든 낱말은 각각 어떤 하나의 의미를 지닌다. 자, 모든 낱말은 어떤 의미를 지닌다. 자, 낱말 이꼬르 의미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낱말이 의미를 지닌다라고 할 때는, 자, 그것이 1대1 대응되는 형태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서는 비트겐슈타인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이기 때문에, 자, 모든 낱말이 딱딱 하나씩 하나의 의미를 지니는, 고정된 의미를 지니는 어떤 항구적인 영수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의미는 낱말에 착져지고 그것은 낱말이 나타내는 대상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낱말과 대상이 서로 1대1 관계에 있을 때는 의미, 센스가 생기고 그것이 틀어지게 되면 넌센스가 된다
하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그림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에요. 하나의 기호와 그것의 대상이 1대1 매치가 된다. 그러니까 매치가 되지도 않고 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이고 그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의 기본적인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이건 뒤에 가서도 이걸 언어 게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게임의 룰은 항상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어떤 낱말은 A라고 하는 낱말은 항상 고정된 대상 A를 지칭해야 된다. 어떤 필연성을 갖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없으시죠? 뭐 질문 있으시거나. 게임의 룰이 바뀔 수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뭐라고 지칭하는 거에 따라서 그 항상 1대1이 대응하는 게 아니라 1대4가 대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죠. 그럼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아지를 다양하게 부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걸 선생님 뭐라고 부르세요? 책이죠. 예. 이 책 말고 다른 걸로 부를 수 있어요? 텍스트. 이걸 텍스트라고 부르는 순간 바보라고 하죠.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뭐 이걸 이제 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뭐 독일어는 부크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하나의 대상은 그러니까 하나의 기호는 하나의 대상과 1대1 매치된다라고 하는 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 하나의 기호라는 거는 결국은 그 예를 들면 책이라는 뭐 어느 나라 언어로 하든 책이라는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1대1 대응하고 그 책이라고 하는 그 관념은 진짜 책과 1대1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정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뭔가 원초적인 언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천국의 언어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책이라고 부르거나 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그 단어와 하나의 대상을 1대1 매치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원초적인 언어 기제, 언어 메커니즘 이게 있을 거라고. 언어의 이데인가요? 언어의 이데아가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언어 사용 능력이죠. 그걸 천국의 언어로 예.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그게 있어야 우리가 이런 어떤 자연 언어를 배울 때 그 언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뭐 벙어리라든가 뭔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죠. 그 사람들도 이제 말을 못하는 거지 천국의 언어는 가지고 있죠. 예. 표현을 근데 못하잖아요. 그렇지 이제 표현을 못할 뿐이지만 뭔가 이제 그 뭐지 귀머거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안 들려서 그거 자연 언어를 배울 수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자신이 그 사유를 하게 됐을 때 뭔가 그러니까 생각을 하거나 어떤 느낌들을 가질 때 표상화 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기는 한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맹인 같은 경우에도 다른 맹인이 아는 사람들과 똑같은 형태의 표정을 지어요. 찡그린 표정을 지어봐. 찡그린 표정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찡그린 표정을 짓는다고요. 화난 표정 지어봐. 그러면 화난 표정을 짓고. 자, 그건 뭐예요? 화나거나 찡그리거나 분노와 이런 것들이 지금 내재화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얼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똑같은 개념을 지금 아우구스티누스는 언어 기제, 천국의 언어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위트겐슈타인이 그게 없다라고 하는 거고, 없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고. 혹시 뭐 다른 분 질문 있으면 선생님. 그냥 언어는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만든 거죠. 만든 건데 그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포유류는 우리하고 똑같은데 언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뭐 진화로 했다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나왔는데 호모사피엔스를 제외한 나머지 7종은 언어가 없었어요. 없었다고. 기록이 전혀 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이 없는. 그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태가 됐든지 구어나 문어나 이게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자연의 언어를 배우는 넘어가는 단계에 원초적 천국의 언어라는 형태가 어린아이를 비유한다면 어떤 형태로 그게 보여지나 뭐 존재하나요? 예?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언어나 원초적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예. 자연의 언어를 습득하기 위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천국의 언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천국의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또다시 말을 표현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저기 앞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1단계 언어는 대상과 기호를 지시관계에 의해서 확정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생기려면 그 전에 이것들은 몸짓으로부터 영혼이 무언가를 갈망하거나 고소하거나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 그 감정을 얼굴 표정과 눈짓으로 또는 손발의 움직임이나 목소리 울림으로 나타내는 언어로부터 추측한다. 자, 이게 지금 천국의 언어인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우방구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계속 울음이나 미소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죠. 그 신호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게 돼요. 피드백을 받으면서 엄마의 얼굴 또는 엄마가 내는 소리 이런 것들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뭔가 지금 자기한테 리스판스 하는 건데 그 리스판스 하는 게 굉장히 자기한테 오는 거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알아내려고 노력하는데 그거를 알아내는 거는 그걸 알아낼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으면 못 알아내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개나 고양이 기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개나 고양이 기를 때도 야옹아 그러면 쳐다보면 고양이가 지금 야옹아라고 하는 그 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알아들으려면 그 알아들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장치가 이제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몸짓이나 눈짓, 태도. 그렇죠. 그게 이제 천국의 언어라고 하는 거죠. 천국의 언어라고 예. 하고. 왜냐하면 돼지한테 아무리 야옹아 야옹아 해도 돼지가 돼지라도 못 알아봐요. 그건 없는 거죠. 지금 천국의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정 부분 우리가 이제 지능이 있다라고 하거나 뭐 사회적인 군집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뭐 일단 초보 단계라고 하더라도 그 천국의 언어가 내장이 그러니까 그렇게 내선이 돼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것들이죠. 저희는 지능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지능이 있다. 그러니까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지능이 있는 것들이고 약간의 지능이 있는 것들이고 그 지능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역으로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금 인간의 언어는 분절어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야 어여 고유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아티큘레이트 되는 언어들인데 인간 빼놓고는 이 분절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도 신호를 보내요. 끼끼 근데 동일한 소리를 내는 거죠. 이건 분절화되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절화된 언어라고 하는 건 단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비분절어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소리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자연 언어를 배우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어떤 얼굴이나 몸짓이나 태도를 보면서 그 신호를 읽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 그게 이제 있을 거라고 아구스티누스가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정해요. 그게 이제 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이 어떻게 출발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메커니즘이 칸트가 말한 선언적 조건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니요. 칸트도 지금 비트겐슈타인하고 비슷해요. 그런 걸 인정하지 않아요. 의미는 비슷하게 느껴져가지고. 이제 의미는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그게
지금 비트겐슈타인도 그렇고 칸트도 그렇고 후에 학습된 것이냐,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면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냐, 지금 이 차이예요. 자,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천적으로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데카르트도 그렇고 로크도 그렇고 이게 다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고 완벽한 형태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선험전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예. 경험 이전에 이제 주어졌다는 그러니까 경험 이전에 주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 경험 이전에 주어진 것인데 그 경험 이전에 주어진 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건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험을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자, 그것들이 나오게 된 것들인지 후자에 속하는 건가요? 이 언어와 관련.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의견이 나눠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본유관념처럼 딱 주어진 거다. 여기서는 아우슈노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이제 한쪽에서는 자, 사용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건 이제 만들어진 것이다. 근데 만들어지려면 이미 그 비슷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있음이 지금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 본유관념처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밀가루 같은 건가요? 그걸 만들면 빵이 돼요. 뭔가 그 본질은 있는데 그게 뭐 연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빵으로 만들어진다든가 이런 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 거는. 그렇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지금 유물론이라든지 다른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유전형하고 표현형하고 이야기가 좀 더 적합한 예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유전형처럼 몇 개가 있잖아요. 몇 개가 있는데 그 몇 개에서 전혀 예측지 못한 것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측지 못하는 게 나오면서 그러면 그 예측지 못하는 게 유전형 속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측하고 그 다음에 들어있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를 핀포인트 할 수 있는 이건 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또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전형 안에 DNA 안에 그러니까 DNA 안에 코가 있고 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DNA를 아무리 찢어봐도 코를 못 찾고 눈을 못 찾아요. 그거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 안에 있어요. 분명히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자, 그게 이제 계속해서 발전하고 분화된 다음에 코도 생기고 입도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전부 다 줄기세포 안에 있어요. 근데 줄기세포를 아무리 현미경으로 봐도 코도 없고 눈도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유전자 그 다음 나오는 반응이나 변형이나 이래가지고 활동이 유전자도 변해요. 그거를 요즘은 토탈하게 그 환경 주전 네. 환경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의학적으로는 유전자적으로는 그 근거가 이런 변이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과학자들이 그냥 환경에 의해서 그런 뭐 어머니 뱃속에서 뭐 이런 환경이 있는 걸 다 토탈로 다 포함해가지고 그게 변형이 되는 건 아니면 이런 연구도 그게 지금 비트겐슈타인하고 칸트의 생각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이 큰 틀에서 보실 때 자, 유전형 DNA가 있어요. 자, DNA에서 인간으로 넘어가는 시문형이라고 하는 표현형이 나오는데 자, 시문형이 어디냐? 이 DNA에 다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그런데 이 시문형이 DNA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시문형의 영혼이 따로 있다. 그리고 DNA는 단순하게 생리적인 욕구, 그러니까 뭐 먹고 싸고 자고 이런 것만 관련되어 있는 거지 시문형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영혼이라고 하는 것들은 DNA와는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관념론이고 그 관념론의 최고봉이 해결해요. 자, 여기서 표현주의, 뭐 계몽주의 가면서 섭리론, 이신론 가면서 최고봉은 해결로 가는 거죠. 자, 이 사이에 있는 게 지금 비트겐슈타인하고 칸트예요. 자, DNA 이거 인정해요. 물리적인 토대. 그런데 이것에서 나오는 것들은 영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영혼도 인정하고 물질도 인정하지 않고 자, 이 사이에 뭔가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문화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고 훈련일 수도 있고 이 틀을 통해서
신문형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동시에 있어야 돼요. 이 물리적인 DNA하고 이 토대. 이걸 이제 처음에는 철학적 자아, 행상학적 주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여기 탐구에서는 이걸 자연사 또는 이제 생활 양식이라고 또 이야기해요. 삶의 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이건 이제 공동체적인,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토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두 개가 공진화하는 거예요. 두 개가 맞물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하나만 가거나 아니면 이거 하나만 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간다, 이게 DNA만 간다 그러면 유물론이고, 자, 이 문화나 사유만 간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표현주의예요. 표현주의 어느 직관적으로 딱 받았지 않은데요. 원래 영어로는 익스프레셔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드러난다는 뜻일까요? 드러나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과학혁명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규명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 물리적인, 그러니까 정자난자, 이것이 인간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게 이제 데카르트 이후에 둘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면, 인간은 물리적인 요소가 있다. 근데 이 물리적인 요소, 육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먼지나 기계나 뭐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갖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고도 하죠, 행위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뭔가 물질과는 다른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카르트는 정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유나 행위는 정신이 하는 거고, 뭐 생리적인 작용은 일단 물질이 하는 거고, 이거는 두 개가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원론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이원론에 대해서 반론이 제기가 돼요. 뭐가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냐. 그래서 유물론은 기계다. 인간은 기계. 그래서 아프면 약 먹으면 낫는 거고, 뭔가 인간이 부러졌을 때는 이제 그런 생리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그걸 복구를 시킨 거. 그런 거 보면 다 동물하고 똑같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인간의 기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자, 인간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걸 강화시킨 게 표현주의예요. 자,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은 이런 어떤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술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문화적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적 존재다라고 하는 게 표현주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라고 하면서 그 표현된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표현주의가 나온 거고, 이 표현주의를 극단화시킨 게 바로 이제 독일 관념론이에요. 피에테, 헤겔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인간은 이 DNA가 아니다. DNA는 단순하게 의식주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냥 가장 기초적인 원초적인 본능일 뿐이고, 인간의 인간됨을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나를 표현하느냐, 이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회나 문화나 이런 어떤 환경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칸트나 위트겐슈타인 이 두 극단을 전부 다 비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비판하고 표현주의도 비판하고, 이제 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 DNA라고 하는 걸 떠나서 생각할 수 없고, 일단 DNA를 들어가게 되면 DNA를 쭉 하다 보면 DNA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한계부터는 이제는 뭔가 뭔가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렇지만 인간됨을 이야기하려면 이걸 꼭 언급해야 되고, 그런 게 보인다는 거죠. 이걸 보여주려면 이 DNA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이거를 연구해야 되는데, 표현주의는 이거는 DNA 아예 깡굴이 무시해버리고 그냥 공상 영화처럼 그냥 자신들의 소설을 쓰고 있다는 거죠. 완전 나레이션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 망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전통 형이상이 갖고 있는 이제 근본적인 그 오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하나도 검증이 안 돼요. 예. 홈티하고도 조금 예? 그러니까 몸에 그러니까 그런 DNA라는 원자적인 이런 걸로 행용되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자기 개성이 드러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에 다른 철학자들이 플라톤 이후로 계속해서 칸트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비판하면서 홈티가 이제 몸의 철학을 이야기했고, 그것이 다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인식이 남은 책이나 책 같은 것도 우리 안에 이미 그러한 교정하는 또는 어떤 아까 선언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도 인식된 건 아니라고 이렇게 예전에 그런 걸 제가 좀 본 기억이 있는데 그 뽕띠하고는 또 달라요. 이제 뽕띠는 그냥 육체가 아니라 유기체로서의 몸을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유기체로서의 몸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칸트도 그렇고 비트겐슈타인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거는 형이상학적인 지금까지의 작업이 잘못됐다는 거지 형이상학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뽕띠는 형이상학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아예 무시하고 형이상학만 있다 그러는 게 해겔이에요. 표현주의 대표자. 그리고 몸뚱아리만 있다라고 하는 게 유물론이고 지금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몸하고 몸과 관련되어 있는 유기체, 공동체 어떤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뽕띠 계열, 가운데 계열. 근데 비트겐슈타인은 이 몸과 유기체의 이 관계들을 어떻게 유지하냐, 형이상학적인 게 있어야 이게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나 인간이나 존재나 뭐 예술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거는 말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만 여기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걸 분석해 가면 신이나 영혼이나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뽕띠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전부 다 비트겐슈타인부터 끌어왔어요. 끌어왔는데 형이상학만 딱 싹둑 잘라낸 거예요. 싹둑 잘해내고 이건 이제 사유유기체로만 이야기인데 인간의 공동체가 이걸 전부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테일러도 마찬가지고 칸트도 그렇고 비트겐슈타인도 도덕 존재론이 있어요. 인간은 그냥 유기체만 갖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유가 돌아가는 것도 보면 뭔가 사유를 돌아가게 하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존재론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신이든 종교든 예술이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게 한 끗씩 달라지는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계를 설명하는 이런 어떤 분절된 방식들이 지금 드러나는데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면. 자, 이제 나눠진 요인물 좀 보시고 일단 이제 기초적으로 이제 이거를 이 철학사 한번 이제 좀 약간 어려워가지고 재미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 배경들을 좀 알고 가시면 이제 왜 이런 이야기들을 비트겐슈타인이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언어 윤리 표상, 이제 왜 계속 지금 언어 얘기를 하는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20세기는 지금 처음도 언어고 끝도 언어예요. 왜냐하면 이제 인간의 사유, 행위, 또 인식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바로 이제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가 갖고 있는 구조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에 대한 본질, 또 인간이 사유하고 있는 그 사유의 어떤 본질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첫 번째 1절에서는 이제 언어 철학과 인식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 언어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이제 생겨나냐면 이제 마음하고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실제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유하는 것이 이제 마음인데, 자, 이것이 서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언어인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유를 하는데 그 사유를 하면서 쓰고 있는 그 말들이 또 존재에 1대1 투영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유와 존재의 매개체가 바로 이제 언어인데, 자, 이 마음과 실제나 사유와 존재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딱 언어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한 관심이 철학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 플라톤 또 그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진리 대응설이죠. 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세계를 아는 거. 근데 그것이 어떻게 아는 거냐, 확실히 아는 건데 확실히 알려면 뭐예요? 그게 1대1 대응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명제가 실제로 지구가 둥근 그 사실과 1대1 대응했을 때 그게 참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 마음과 실제, 사유와 존재를 이어주는 가장 유일한 루트가 바로 이제 언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더 폭발적으로 이제 철학자들의 관심을 끌게 된 거는 이제 순수 이성 비판 18세기 1781년에 출간되면서
마음과 실제, 사유와 존재를 언어가 이어준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것이 성공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게 바로 순수이성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회의적인 거죠. 이제 그런 물음들을 던지면서 이걸 이제 그 비판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그 말 또는 언어,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데 과연 이성이 그런 능력이 있냐? 이성의 한계가 뭐냐? 이제 그걸 비판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비판 철학이라고 이야기하죠. 3대 비판서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자, 이런 물음들이 이제 제기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과학에서도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과학적인 실증주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과학의 언어들이 세계를 전부 다 그렇게 1대1 대응하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물음들에 대해서 점차 이제 회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들이죠. 특별히 이제 양자역학이 드러나면서 자연과학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 뭐 원자라든지 양자라든지 또 다른 형태의 이제 여러 요소들이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합의를 통해서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정말 원자가 있거나 또는 뭐 양자가 있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게 그 단어가 그 대상들의 1대1 지시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주장들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제 반응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니다, 이제 그렇게 1대1 대응한다, 1대1 대응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논리들이 18세기 이후에 폭발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인식론도 이제 이 진리 대응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감각 지각을 가지고 있고, 눈, 코, 입이라고 하는 게 감각 지각이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사유를 하게 되는데, 이 감각 지각에서 사유로 넘어가게 될 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그 언어는 이제 나의 사유와 다른 사람들의 사유를 이어주게 되는 어떤 공적 표현 수단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공적 표현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오류가 없어야 되죠. 그리고 차이가 없어야 되고, 그래야 공적 수단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인식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화된 옳은 신념이잖아요. 정당화된 옳은 신념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정당화된 옳은 신념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명제로 만들어져요. 명제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칸트는 언어가 이렇게 정당화된 옳은 신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칸트가 생각할 때는 말은 전혀 객관적이지 못하고, 자, 객관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내재에서 가지고 있는 판단 형식, 자, 이거 이제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감각적인 경험들, 자, 이런 경험들은 우리가 내재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적 구조, 뭐 앞에서도 얘기했던 그 천원적 형식이라든지 뭐 시간, 공간, 자, 이런 어떤 요소들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서로 연관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는 자, 경험의 형식이고, 그러니까 감각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언어 자체만 가지고는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컨트롤해주는 어떤 인식적인 구조가 있고, 이것들이 둘이 서로 연결되어서 이제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인식론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들이죠. 자, 이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형식 없는 감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순수 감각 또 순수 경험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고, 자, 그것을 일정한 형태로 찍어내고 있는 틀, 이건 이제 붕어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붕어빵 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 구조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인식 구조에 의해서 감각이 그 안에 입력이 된다라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 날 것 그대로의 감각 인상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 날 것 그대로의 감각 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휴미 이제 그 인상과 관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감각지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인상이 도장이 팡팡팡팡 찍힌다라고 이해했는데 자, 이거 이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도장이 빵빵빵 찍히는데 그 도장이 빵빵빵 찍히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 그 형식 안에서 도장을 찍는 것이지 그 도장 없이 도장의 틀 없이 도장의 내용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경험 자료라고 하는 것은 조직화된 감각적 표상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감각이라고 하는 감각 경험이라고 하는 건 표상이다. 표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이게 독일어는 포슈텔링이라고 얘기하는데 포는 앞이다라고 하는 말이고 슈텔링은 놓다 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감각 경험은 자,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 빨간 안경, 파란 안경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빨간색으로 앞에다가 두는 것 이게 이제 표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언어와 이 사유의 공통적인 형식들이 이제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고, 자, 이것들이 우리의 감각들에 영향을 미쳐서 표상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칸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순수 감각 이런 것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순수 감각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그 순수 감각들을 어떻게 표상으로 만들어 놓아두는가, 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작용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 1800년대하고 1920년대 그 비트겐슈타인이 활동하기 전까지 두 가지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표상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언어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갑론을박하는. 그러니까 이제 언어의 특질에 대해서 뭐 그것이 이제 공적 수단이다 아니면 이제 사적 언어다라고 하는 이제 여러 이야기들, 그다음에 표상에 대해서도 자 이것이 이제 인간이 주관적인 거다 아니면 객관적인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옥신각신한, 특별히 이제 이 과학자들 또 철학자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이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제 마우투너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제 언어에 대한 비판적인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자, 비트겐슈타인은 이 마우투너의 언어 비판을 보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논리철학 논거에서도 내가 이제 언어 비판을 할 건데 마우투너처럼 안 할 거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마우투너와는 다른 방식으로 할 거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제 마우투너가 어떤 방식으로 언어 비판을 했고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일정 부분 긍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우투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유물론으로 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한계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자신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드라이브를 걸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논리철학 논거에 나와 있는 것이고, 또 그걸 또 수정하면서 나온 게 이제 철학 탐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우투너는 이제 그 유정하실 게 유명론자예요. 다시 말하면 단어만 있다. 그 단어가 실제로 어떤 대상들을 지칭하는가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런 실제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제 유명론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명사들은 단순하게 그냥 보통 명사,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런 보통 명사일 뿐이지 그게 어떤 실제를 지칭하거나 어떤 실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유명론자죠. 반대가 이제 실제론자들이죠. 실제론자들은 어떤 단어가 그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형이사학적 실제들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뭔가 아름다움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꽃도 아름답고 뭐 옷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새도 아름답고 그러면 이 세 가지 대상들의 공통적인 어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아처럼 뭔가 독립된 공간이나 독립된 어떤 물체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실제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추상명사들, 모든 보통 명사들은 그것이 이데아의 세계든 아니면 뭐 초월적 세계이든 어떤 뭐 예지계든 뭐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상계와는 독립적인 어떤 공간 속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삼각형의 내각합이 180도, 이 삼각형의 정의예요. 플라톤도 들고 있는 게. 지구상에는 어떤 우주에 나가든지 삼각형은 180도가 될 수가 없어요. 자, 땅에 그리는 순간, 지구상에 그리는 순간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180도가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180도를 그러니까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는 삼각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에만 존재하냐면 우리 사유 속에 존재하는 거고, 이 사유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 플라톤에 따르면 예지계라고 하는, 그래서 인텔리저블이죠. 예지계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지성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세계, 그 세계에서만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실제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명사나 보통명사가 1대1 대응하고 있는 어떤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세계는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유명론자예요. 노미널리스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왜 마우트너가 이런 이제 그 유명론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약간 정치 철학적인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 철학적인 관심을 통해서 이제 인식론을 끌어들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정치 철학에서 보면 이제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19세기죠. 19세기 이제 제국주의가 계속 한창 발휘가 될 때인데, 여기서 이제 뭐 국민, 정신, 자, 이러한 이제 어마어마한 추상적 어휘를 사용하는데, 자, 이런 추상적 어휘들이 마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정치적 주술이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바로 백의민족이에요. 한민족. 이런 건 존재하지 않죠. DNA로는 한민족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백인도 그렇고, 뭐 흑인, 황인, 이것도 전부 다 정치적인 주술 언어들이죠. 왜냐면 이제 이데올로기화 시켜서 뭔가 정치적인 힘, 다시 말하면 적과 동지를 구분해서 적을 섬멸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이제 날조된 언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이 정말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론자들에 따르면 있어야 되거든요. 국민이나 뭐 정신이나 뭐 한민족이나, 자, 우리도 뭐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뭐 차이를 이제 이야기할 때 뭐 대한민국, 실제로 우리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뭐 몽골족은 다 똑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한민국, 그다음에 뭐 일본, 뭐 중국 이렇게 이제 나누는 어떤 추상 언어들을 이제 사용하는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 철학의 이제 폐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정치 철학의 폐단의 근본적인 출발점이 뭐냐면 이런 언어의 불분명한 사용이라는 거죠. 존재하지도 않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동양에서는 정명사상이죠. 임금이 임금답게, 뭐 신하는 신하답게. 그러니까 임금성, 신하성 이런 게 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마우트너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아요. 정명사상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지배 이데올로기이고,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말장난, 이 언어 철학에서 언어 비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정치적인 부산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금 잘못 사용되고 있는 언어들, 그리고 그 언어들이 어떤 뭐 군주라든지 뭐 군자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동양 철학에서도 뭐 성인, 군자 이런 게 있는데 한 번도 성이 나온 적도 없고 군자가 나온 적도 없거든요. 근데 자꾸 없는데 뭐 그런 걸 지향함으로 해서 마치 철인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뭐 폭력적으로 억압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하나의 규율로 만들어 사람들을 올가매는 이런 어떤 구실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정치 철학적인 테마에서 마우트너는 또 신문 기자도 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제 이데올로기 문제들,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 문제들을 한번 까봤더니, 사회적인 측면에서 까봤더니 이게 다 이제 잘못된 언어 사용과 관련돼 있더라. 그리고 대부분 다 이런 실제론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유명론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들의 묶음을 명명하거나 기술한 거이지, 그것이 지칭하고 있는 실제적인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론이죠. 자, 그래서 일반 명사는 존재자 이름이 아니다. 존재자 이름이 아니라 존재자들, 그러니까 개체들의 집합에 대한 이름 또는 불과하다. 하나의 상징이나 기호이지, 그것이 어떤 개별자 이런 것들을 일대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휘나 말과 동일하다.
자, 이걸 이제 상대화시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 불과한 것이지 뭔가 형이상학적인 실체를 갖고 있거나 뭐 속성이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아름다운 여자나 아름다운 개나 뭐 아름다운 옷이나 아름다운 꽃 이것과 분리되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런 어떤 대상들에 대한 이름이나 기술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사유와 또 동일하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고안해 놓은 하나의 이제 개념물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철학적 언어, 철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이 언어들은 일상 언어의 정제물인데 어떤 것 특징을 갖냐면 이제 은유적이고 세계에 대한 은유적 기술이다. 이제 은유적 기술은 이제 독일어는 빌트리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빌트라고 하는 게 지금 BILT가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세계를 그려놓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은유적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게 그림이지 그게 실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마우토너가 하고 있어요. 자, 일상 언어가 이제 너무 이제 애매하거나 모호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조금 더 순수하게, 뭐 순수하게보다는 조금 더 형식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기술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유명론 입장에서 따르면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언어 자체는 그림이고 그 자체가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집합에 대한 서술이기 때문에 그것이 1대1 대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세계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세계와 1대1 대응하지 않는 거고 그냥 우리끼리 조약하거나 우리끼리 그냥 의견 일치를 봐가지고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걸 이제 빨간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파란색이라고 할 수 있고 뭐 다른 방식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이 파란색, 빨간색이라고 하는 게 세계에 1대1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유명론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안다 이건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바로 휴메 회의주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칸트 같은 경우에도 물 자체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 우리가 이제 감각 지각을 하는데 그 감각 지각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이름으로 바꾸는데 이 감각 지각과 이름이라고 하는 게 1대1 매치가 안 돼요. 단순하게 자의적으로 이걸 우리가 그렇게 X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그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가지고서 세계를 유추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휴먼 회의주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휴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충족 이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반대하는데 우리가 모든 사건은 원인이 있다. 이것도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사유의 습관이지 세계가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맞게 우리가 언어를 만들어낸 건데 그 인간의 삶에 맞는 그 언어들을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세계에 투영시켜서 세계도 마치 그럴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 지구는 둥글지 않아요. 왜 에베레스트 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심연 같은 경우는 막 1800, 2000m까지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지구는 삐쭉삐쭉삐쭉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한마디로 하죠. 지구는 둥글다. 라운드하다. 라운드도 안 하죠. 타워닝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그림, 그러니까 멀리서 보거나 우리가 이제 착각할 때 이게 이제 뭐 원처럼 보이는 거지. 만약 그걸 정밀조사하게 되면 이거를 원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유명론자, 특별히 마우토너가 봤을 때는 세계 사실과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는 다른 거다. 그런데 그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가 마치 세계를 1대1 또는 100%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 이거를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마우토너고 지금 비트겐슈타인 이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세계는 미지예요. 미지. 휴메 회의주의나 칸트의 이제 물 자체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그거는 이제 퀘스천 마크고 우리가 X라고 부르는 거죠. 미지수 X인 거고 단지 아는 건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유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그 사유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황금산처럼 괴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로는 황금하고 산하고 합쳐놓으면 황금산이 있죠. 근데 세계에는 황금산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죠. 페가수스 마찬가지고. 언어로는 존재하는데 세계에는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감각지가, 그러니까 페가수스도 마찬가지죠. 말에다가 일각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은 존재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조합시켜가지고 괴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키메라처럼. 자, 이게 지금 마우투나가 우리 보고 조심하라고 하는 언어 비판 중에 하나예요. 칸트도 마찬가지고 비트겐슈타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 사실 세계 자체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만들어낸 세계는 언어 세계예요. 논리의 공간에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세계인 거죠. 보통 우리가 상상의 질서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그게 세계와 1대1 대응하는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상명사나 일반 명사의 실제성, 리얼리티를 부여하는 잘못이 벌어진다. 이게 이제 이성의 한계죠. 이성의 망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이제 철학에서는 구상화라고 얘기해요. 인버디먼트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말로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말로 세계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건 똑같아요.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컴퓨터 속에서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세계가 바로 진짜 참된 세계라고 착각하는 거죠. 지금 영화 매트릭스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구상화되어 있는 세계가 바로 이제 형이상학적인 존재를 만들어내고, 이 형이상학적 존재를 가장 극단적으로 밀어낸 사람이, 만든 사람이 바로 헤겔이에요. 표현주의 대표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절대 이성. 이성은 이성인데 뭐 절대 이성. 근데 뭐 헤겔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건 뭐 나중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왜냐하면 그건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이 돼 있고,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DNA가 아니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 위대한가, 이걸 이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추상체를 구체화시키는, 이제 그러니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언어적인, 사유적인 측면인데, 이게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구체화죠. 이게 이제 구성화다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은 사변적 혼란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없는 건데, 아까 황금산처럼 또 뭐 페가수스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이게 이제 추상체를 구체화시키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사변적인 혼란의 원천이고, 이거면 개념적 괴물을 산출한다. 자, 그런 대표적인 언어가 뭐냐면, 과학에서는 힘, 자연, 법칙, 물질, 원자, 이런 에너지고, 종교에서는 신, 악마, 자연법, 철학에서는 실체, 대상, 절대자, 정치에서는 사회, 인종, 문화, 언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키메라처럼 인간의 언어가 추상체에서 구체화로 넘어가면서 만들어진 형이상학적 괴물이라고 마우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런 언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언어에 상응하는 실제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믿어버리는 거죠. 믿어버리는 게 바로 이 사변적인 혼란이고, 이게 이제 형이상학적 존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마우투나가 이야기한 거, 지금 칸트가 이야기한 거, 비트겐슈타인 이야기한 거 지금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자, 이게 이제 전통 형이상이 갖고 있는 한계들이에요. 전통 형이상. 전통 형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자, 헤겔, 피테 이런 어떤 관념론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마우투나에 따르면 철학은 인식론이고 인식론은 언어 비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이런 형이상학적 괴물들을 제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언어 비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반형이상학이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설정하자라고 하는 거죠. 말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진짜 존재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 존재하지 않고 그냥 말만 있는 건데 그 말을 통해서 마치 그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냐, 그 한계를 설정하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이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칸트의 방법론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성에 대한 비판이죠. 순수 이성, 실천 이성.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는 게 아니라 이성의 본질상 있는 것을 넘어서려고 항상 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초월적 세계에 대한 이성의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라스코 동굴벽화든지 알타미르 동굴벽화를 보면, 자, 호모 사피엔스가 인지혁명을 통해서 한 일이 뭐냐면 사후 세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요. 제천의식을 하게 되고,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게
호모사피엔스가 갖고 있는 이성이 갖고 있는 본질적 특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세계 사실을 보면, 그러니까 누군가 죽고 동물이 죽고 누군가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거기까지는 좀 검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사후 세계가 있을 것이다. 이건 이제 검증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넘어가는 게 지금 이성의 본질적인 역할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경향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계가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스톱 시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한계, 사변이성이 됐든 실천이성이 됐든 그것의 한계를 그어주고, 그 한계를 그어주는 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뭔가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포털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우투너하고 이 이제 논리 실증주의자들하고 비트겐슈타인하고 다른 점이 그거예요. 둘 다 한계를 지으려고 하는데 한계의 끝은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유물론이라든지 논리 실증주의에서 가는 거고, 한계를 지어주는 순간 다른 세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근데 다른 세계에 대해서는 그거는 보여지는 것이지 말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언어 도단의 세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달을 가리키는 손이 있는데 그 손이 마치 달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손은 이제 언어인데 그런 언어가 갖고 있는 그런 기능의 한계를 정해줘야만 달을 보지, 자꾸 사람들은 언어의 이 손가락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계를 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칸트의 생각이었어요. 자, 뭐 인간 오성론도 마찬가지고 쇼펜하우의 충족 이율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런 주장들이 쇼펜하우도 그렇고 로크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 다 언어 비판의 선구자이다. 언어가 어떤 것까지만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못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는 이제 언어 철학과 인식론, 이게 이제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들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언어가 이제 왜 필요한가? 언어가 필요한 이유는 마음과 실제, 사유와 존재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잘 기능하는가? 이것이 갖고 있는 한계는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문제 제기한 사람이 바로 임마누엘 칸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전에는 모두 다 이 언어가 마음과 실제를 이어주는 달이고 사유와 존재를 이어주는 유일한 단어이고 가장 완벽한 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언어가 갖고 있는 그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칸트의 순수 이성법편에서 던지고 있는 물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이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성이라고 하는 게 지가 본 거 이상을 말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끊어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죠. 자, 이런 생각들을 이제 이어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마우투너인데, 마우투너는 극단적 유명론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명론자는 말은 말이다. 말은 사회에서 그렇게 쓰기로 하는 하나의 규약 체계이지 그게 어떤 실제 사실이나 실제 세계 또 물 자체를 드러내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마우투너는 정치 철학에서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단어들, 뭐 국가, 민족, 총체, 뭐 그다음에 이제 인간성, 뭐 본질, 또 뭐 이런 것들. 특별히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이제 제3제국이라고 있죠. 제3제국. 로마의 후예들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자기들은 이제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인간성을 대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런 잘못된 오염된 언어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집합명사 또는 보통 명사일 뿐이지 그것들이 실제로 뭔가 아리안족에 뛰어난 것들을 지칭하는, 또 그 뒤에 있는 인간 순수성을 지칭하는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철학적 언어라고 하는 그림에 불과하다. 그림이지 이 그림하고 실제사하고는 전혀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어떤 추상체를 구체화시키는 거, 이런 구상화를 진행하게 되면 형이상학적 괴물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이게 이제 언어 비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